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 같은데. 화장까지 마친 남편의 유골함을 3년째 모시고 있던 윤영자. 그런데 옆집으로 이사온 남자가 자신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보인 반응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 혹시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골함 속 제가 정말 남편의 것인지 윤영자는 3년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윤영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죠. 3년 전 남편 정태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원 확인은 오직 주머니에서 나온 신분증과 손목시계 그리고 결혼 반지로만 이루어졌죠. 윤영자는 매일 아침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탁자 위, 그곳에는 정태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윤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맞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윤영자는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장에서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심각해서 관을 열 수조차 없었죠. 그저 경찰이 건네준 유품들과 신분증만을 믿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태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주말이면 마당에 국화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된장찌개를 유독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끓여달라고 했죠. 국을 먹을 때면 젓가락으로 2번 휘휘 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윤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국화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죠. 정태수가 없는 지금 그 꽃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윤영자와 유골함, 그리고 끝없는 의문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유골함을 닦고 있던 윤영자는 갑자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웃음소리였죠. 그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웃음소리는 분명히 아니야, 말도 안 돼. 윤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유골함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죠. 그것도 바로 옆집에서 말입니다. 비어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었습니다. 윤영자는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키와 체격이 정태수와 비슷했습니다. 남자가 뒤돌아섰을 때 윤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어깨를 으쓱이는 버릇, 손가락을 튕기며 리듬을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태수를 닮아 있었죠. 윤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옆집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남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화단을 바라보며 턱을 쓸어내렸죠. 그 자세, 그 각도, 모든 것이 정태수가 국화꽃을 심을 자리를 고민할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윤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골함을 부여잡은 채 눈물이 흘러내렸죠. 과연 이 유골함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남편의 죄인지 아니면 저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정태수는 분명 죽었고 자신이 직접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윤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옆집으로 이사 온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옆집 대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요. 학교 늦겠어요. 활달한 목소리의 여자아이가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곧이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가. 넘어지면 안 돼.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윤영자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 말끝을 살짝 느리는 습관까지 정태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윤영자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웃으로서 인사는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남자와 아이가 막 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윤영자입니다.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정태수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풍기는 온화함, 미소 짓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죠. 아,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소란스러웠죠? 죄송합니다. 김창수,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윤영자는 실망감을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 가족이 저랑 딸 수진이 둘이 살아요. 수진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아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이가 김창수를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친부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부족했죠. 그런데 사모님은 아, 수진이 엄마는 따로 살아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김창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윤영자는 또 한 번 놀랐죠. 정태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학교 진짜 늦겠어요. 수진이가 김창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창수는 윤영자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날인데 늦으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급히 떠났습니다. 윤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김창수가 걷는 모습은 정태수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버릇까지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윤영자는 다시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태수의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찍은 가족 사진, 회사 야유회 사진들. 하나하나 넘기며 정태수의 모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닮았어. 너무 닮았어. 오후가 되자 윤영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를요. 무, 두부, 애호박, 대파. 정태수가 좋아하던 재료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뚝배기에 따로 담아 옆집으로 향했죠. 저기, 집에 계신가요? 현관문이 열리고 김창수가 나타났습니다. 퇴근을 일찍 한 모양이었죠. 아, 네. 무슨 일이신지. 이사 오신 기념으로 된장찌개를 좀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수진이랑 드셔보세요. 김창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은데. 윤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걸까요? 김창수는 뚝배기를 받아들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간 김창수는 곧바로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디서 먹어본 맛 같아요. 윤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왠지 익숙한 맛이에요.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김창수는 젓가락으로 국을 2번 휘휘 저었습니다. 정태수의 버릇 그대로였죠. 윤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수진아, 아주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셨어.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근데 아주머니, 왜 우세요? 윤영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양파 때문에 눈이 좀 매워서 그래. 저녁 시간, 윤영자는 창가에서 옆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창수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화단을 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죠. 이윽고 그는 작은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꽃을 심으려나. 윤영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김창수는 어디선가 구해온 국화 모종을 정성스럽게 심고 있었죠. 심는 방법도 간격도 모든 것이 정태수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야겠다고요. 김창수가 정말 정태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의구심을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영자는 옆집 남자를 관찰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영자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옆집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 듯 했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 수진 아버님. 병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정기 검진 받으러 다녀왔어요.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꾸준히 다니고 있죠. 윤영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큰 사고라니 혹시 교통사고였을까요? 사고요? 많이 다치셨었나요? 김창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순간 윤영자는 그의 관자놀이 근처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죠.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꽤 큰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랑 머리를 많이 다쳐서. 사실 제 얼굴 거의 다 재건 수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윤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라니. 정태수가 사고를 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래서 기억도, 네, 사고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죠. 다행히 수진이 엄마가 보호자로 나서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끔 무언가가 떠오를 것 같다가도 금세 사라져버려요. 특히 아주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는 정말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윤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본래 이름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김창수라는 이름은 새로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는 무명 환자로 불렸고요. 신분증도 없었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대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윤영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아주머니, 또 만났네요. 그래, 수진아. 학원은 재미있었니? 네. 아주머니, 저희 아빠 그림 보실래요? 제가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창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이의 그림 솜씨가 제법이어서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윤영자는 그림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진아, 아빠 얼굴에 이런 점이 있어? 윤영자가 가리킨 곳은 왼쪽 눈 아래였습니다. 그림에는 작은 점이 그려져 있었죠. 응, 있어요. 아빠가 수술 자국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거기에 점이 있었대요. 정태수의 왼쪽 눈 아래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사마귀처럼 약간 튀어나온 점이었는데 윤영자는 그 점을 귀엽다고 놀리곤 했었죠. 수진 아버님, 혹시 사고 났을 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경부 고속도로 어딘가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영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수도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아,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집으로 돌아온 윤영자는 급하게 서랍을 뒤졌습니다. 정태수의 사고 당시 서류들을 찾아낸 것이죠. 경찰서에서 받은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장례식장 서류들. 하나하나 펼쳐보며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년 전 12월 20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실입니다. 윤영자님 맞으시죠? 문의하신 환자 기록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윤영자는 며칠 전 병원에 정태수의 사고 당시 기록을 요청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네, 맞습니다. 확인되신 게 있나요?
말씀하신 날짜에 경부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고 여러 명의 환자가 저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이요? 네, 그날 사망자로 처리된 정태수 씨 외에 신원 미상의 중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고 사고 정황도 유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윤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원 미상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장기간 치료 후 퇴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고 얼굴 재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요. 퇴원 당시 보호자는 잠시만요. 임선미라는 분이었네요. 임선미. 수진이 엄마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윤영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신원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태수는 죽지 않았어요. 다만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그리고 수진이와 수진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윤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태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와 그 엄마를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윤영자는 수진이 엄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 간 시간을 틈타 옆집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4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임선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왔어요. 수진이 아버님은 회사 가셨나요? 네, 출근하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무슨 일이신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임선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영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김창수와 수진이 그리고 임선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어색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수진이 아버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임선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창수 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병원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임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3년 전 병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수진이 정기검진 때문에 갔다가 무명 환자로 누워있는 그분을 봤죠. 무명 환자요? 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간호사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들러서 돌봐드렸어요. 수진이도 이상하게 그분을 좋아했고요. 윤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김창수라는 이름은 제가 지어드린 거예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거든요. 새로 시작하려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수, 새롭게 창조하며 오래 살라는 뜻으로요. 임선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정심이었어요. 혼자 수진이 키우느라 힘들 때였는데 그분도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죠.
수진이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왜 같이 살지 않으세요? 임선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가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어요. 기억은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결혼은 못했죠. 언젠가는 원래 가족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임선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김창수가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혹시 그분이 다른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임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도 3년 전 같은 날 같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신분증으로만 확인했죠. 그런데 윤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창수의 버릇들, 된장찌개에 보인 반응, 왼쪽 눈 아래 점 자국,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들까지요. 임선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남의 남편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기억을 잃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다른 가족을 가진 것에 대한 혼란을,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수진이는 어떡하죠? 그 아이한테 아빠는 창수 씨뿐인데. 임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영자도 마음이 아팠죠. 죄 없는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창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선미 씨, 수진이 학원비. 아주머니도 계셨네요. 김창수는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여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죠. 무슨 일 있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임선미가 일어나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녀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김창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영자를 바라보았죠.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미 씨가 왜? 윤영자는 김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 아니, 이제는 김창수가 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랑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울고 계셨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윤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하지만 천천히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임선미가 나간 후 김창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윤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이는 분위기에 그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죠.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선미 씨를 찾아가 볼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수진 아버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서 점심이라도 드실래요? 김창수는 시계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긴 한데 시간은 충분해요. 두 사람은 윤영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창수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죠. 정태수와 윤영자,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네요. 네. 예전 사진이에요. 윤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수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정태수가 늘 앉던 자리였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기억하는 걸까요? 아주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윤영자는 뜨거운 찌개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창수는 첫 숟가락을 뜨면서 또다시 그 특유의 표정을 지었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하지만 잡히지 않는 기억에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맛, 정말 신기해요.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혹시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김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느낌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윤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김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은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 아버님도 3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김창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과거는 3년 전에 시작됐죠. 그 이전은 완전히 백지예요. 가끔은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요. 가족은 있었을까?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윤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임선미와 수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창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워요. 지금의 제 삶도 소중하거든요. 수진이와 선미 씨, 그들도 이제는 제 가족이에요.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심을 마치고 김창수가 회사로 돌아간 후 윤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녀는 정태수가 다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의료기록실에서 윤영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일 비슷한 시각에 2명의 중년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죠. 한 명은 곧 사망했고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2달을 보낸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의료기록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망한 분의 소지품 목록에는 지갑이 없었는데 살아난 분의 물품에서 정태수 씨 신분증이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이 수정됐어요. 아마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죠. 여기 봐요. 살아난 환자분 진료 기록에 특이사항이 있네요. 왼쪽 눈 아래 점 제거 수술 흔적이 있다고. 그런데 사망자 기록에도 같은 특징이 적혀 있네요.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신원이 바뀐 것이었죠. 정태수는 살아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정태수로 잘못 확인되어 화장된 것이었습니다. 윤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창수는 정태수가 맞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영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학교는 재미있었니? 네. 오늘 가족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보실래요? 수진이는 도화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창수와 임선미 그리고 수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윤영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렸어요. 아주머니도 우리 가족 같아요. 아빠가 아주머니 집에 가면 편안해 보여요. 수진이의 순수한 말에 윤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자 임선미가 윤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아주머니, 우리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수 씨, 아니, 정태수 씨의 미래에 대해서요. 두 여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하지만 서로를 미워할 수 없는 두 여자가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죠. 두 여자는 거실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임선미였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창수 씨가, 아니, 정태수 씨가 원래 아주머니의 남편이라는 것을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윤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신원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게 맞아요. 제 남편은 살아 있었고 다른 분이 정태수로 잘못. 그 다른 분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겠죠. 임선미의 말에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 그 슬픔은 윤영자가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을 터였죠. 제 남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아직은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임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창수 씨를 사랑해요. 기억을 잃은 그분을 3년 동안 돌보면서 정이 들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수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윤영자도 이해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겠죠. 그게 맞는 일이에요. 임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영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꼭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창수였죠. 퇴근 후 수진이를 데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선미 씨,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가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김창수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우신 것 같은데.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윤영자와 임선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잠시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창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제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름은 정태수,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영자는 차근차근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 기록, 신원 확인의 착오, 그리고 김창수와 정태수의 놀라운 일치점들까지요. 김창수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해요. 당신이 제 남편 정태수예요. 김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보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신도 이 집도 아무것도. 그 순간 김창수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태수와 윤영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김창수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네, 25살 때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김창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죠. 그때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머리가. 갑작스러운 두통에 김창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윤영자와 임선미가 동시에 그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김창수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면 심한 두통이 와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임선미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창수는 감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선미 씨, 이 이야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알게 됐어요. 저도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너무나 복잡했죠. 윤영자는 남편을 되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선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김창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창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제가 잊어버린 과거이고, 한 분은 제가 새로 만든 현재예요. 어느 쪽도 버릴 수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학원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요. 아이는 거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다들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임선미가 수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수진이는 김창수에게 다가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도 야근해요?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김창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유일한 아빠였고 그 사실은 기억을 되찾는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죠. 윤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을요.
그들 모두가 피해자이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김창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임선미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애타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창수 씨,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아빠랑 저녁 먹고 싶대요. 네, 그럴게요. 선미 씨, 뭐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임선미는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 말이 작별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한편 윤영자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 정민이는 충격적인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살아있다니? 그래, 미나. 이번 주말에 휴가 나올 수 있니? 아빠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당장 나가겠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윤영자는 딸 정은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은 당장 비행기표를 끊겠다고 했죠. 며칠 후 김창수는 용기를 내어 윤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모두에게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김창수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윤영자의 집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저녁 김창수는 수진이와 함께 윤영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임선미는 야근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아주머니, 제가 된장찌개 재료 사왔어요. 제가 한번 끓여볼게요. 어머, 요리도 하세요?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된장찌개는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창수는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없이 해본 일처럼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맞췄죠. 윤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태수가 가끔 주말에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빠, 맛있는 냄새 난다. 수진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죠. 사진들이 흩어졌는데 그중 하나를 본 김창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 사진, 국화꽃 밭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태수가 직접 가꾼 정원에서 찍은 것이었죠. 김창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윤영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심어놓고 매년 가을마다 사진을 찍었죠. 김창수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또다시 두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노란 국화, 하얀 국화, 가을이면. 중얼거리던 김창수가 갑자기 윤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죠. 여보. 순간 윤영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창수는 곧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윤영자와 김창수 그리고 임선미까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창수 씨와 윤영자 씨가 제출하신 정태수 씨의 유전자 샘플이 99.9% 일치합니다. 김창수 씨가 정태수 씨 본인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김창수는 아니, 정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죠.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임선미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겠네요. 원래 가족에게로. 선미 씨, 괜찮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도 수진이는 가끔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유일한 아빠니까요. 임선미는 일어서려다가 윤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기억은 잃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윤영자는 임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을 지켜주고 돌봐줘서. 그때 김창수가 두 여자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의견도 들어봐 주세요. 두 여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태수이면서 동시에 김창수예요. 두 삶 모두가 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꼭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에게는 제가 아빠고 영자 씨. 아니, 영자에게는 내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선미 씨는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은인이고요. 우리가 조금 특별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학원을 마치고 공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있었네.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수진이는 해맑게 웃으며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죠.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답은 없었지만 함께 답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정민이가 휴가를 나왔고 미국에서 정은이도 도착했죠. 두 남매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살아계신다는 게? 정은이의 물음에 윤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곧 오실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창수가 서 있었죠. 그 뒤에는 임선미와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윤영자가 특별히 부탁한 것이었죠. 이제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정민과 정은이는 김창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달라도 그 특유의 분위기, 서 있는 자세, 미소 짓는 방식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죠. 아빠, 정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창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기억이 없어서 두 분이 내 아이들이라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민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괜찮아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거실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수진이가 밝게 말했죠. 와, 언니 오빠가 있었구나. 나도 이제 동생이 아니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윤영자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죠. 김창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민이 100일 사진, 이건 정은이 돌잔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김창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지만 명확한 기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이 사진은 김창수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 사진이야. 당신이 특별히 준비했었지. 김창수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그때 제가 한복 입기 싫다고 뗐었잖아요. 아빠가 달래느라 고생했는데.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니? 공주님이 되는 거라고. 예쁜 공주님. 김창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우리 은희, 공주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하지만 김창수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 말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민이는 김창수와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김창수가 심은 국화꽃들이 한창 피어 있었죠. 아빠 예전에도 국화꽃을 좋아하셨어요. 매년 가을이면 온 마당이 국화꽃 천지였죠. 그래, 신기하네. 나는 왜 국화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심게 돼. 정민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아빠는 아빠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녁 식탁에는 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윤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김창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맛,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집밥의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은이는 미국 생활 이야기를, 정민이는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수진이도 끼어들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2명이면 좋겠어요. 그럼 용돈도 2배로 받을 수 있잖아요. 수진이의 엉뚱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임선미가 딸을 가볍게 나무랐죠.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우리 이제 다 가족이잖아요. 아주머니가 큰엄마고 엄마가 작은엄마면 되잖아요.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없었죠. 식사 후 김창수는 윤영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이상해.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미 씨와 수진이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들도 버릴 수 없어. 윤영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버릴 필요 없어요. 수진이 말대로 우리 모두 가족이 되면 되죠.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김창수는 집을 나서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죠. 정은이와 정민이가 수진이와 놀아주고 윤영자와 임선미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가림 같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김창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져 나왔죠. 일주일 후 김창수는 큰 결심을 하고 윤영자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임선미와 수진이는 여전히 옆집에 살며 확대된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그는 국화꽃을 보다가 갑자기 윤영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봐. 우리가 처음 심었던 그 노란 국화가 아직도 있어. 윤영자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김창수가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일까요? 당신, 기억나는 거야? 김창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 미안해. 하지만 윤영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태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이와 정은이, 수진이와 임선미, 그리고 윤영자와 김창수까지 6명의 특별한 가족이 함께했죠. 김창수가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줘서. 그리고 그는 유골함이 놓여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6명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오래 기억할게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죠. 김창수는 비록 과거를 잃었지만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